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건적 분류 및 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건적 분류에서 현장 조건적이란 범인이 범죄 현장에 남겨놓고 간 보행 흔적이라든가 조건을 우리는 현장 조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흔이라든가 차량흔이라든가 다른 물건에 의해 인상된 모든 흔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게 우리는 조건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인상 물체에 의한 분류에서 조건이라는 건 자, 각종 신발, 신발 자국이죠. 또 맨발은, 또 구두 신고 간 흔적, 오토바이 타이어 흔적이죠. 양말은 양발 신고 도주했다, 양말은 등 보행에 따른 흔적을 인상 물체에 의한 조건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타이어 흔적으로는 타이어 흔적, 이동할 때 어떤 물체를 통해서 이동 수단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왔다가 갔다가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타이어 흔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등 범행 차량의 타이어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타이어 흔적, 조건 타이어 흔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도구흔이라는 게 있는데, 도구흔이라는 건 도구입니다. 말 그대로. 즉 드라이버나 벤치, 바로, 칼, 기타 공구에 의해 인상된 흔적을 우리가 도구흔이라고 그래요. 기타를 우리는 기타흔이라고 하는데, 기타흔은 장갑, 치아흔이라든가 이빨로 사람을 물었다, 치아흔, 장갑흔, 또 찰과흔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문이라든가 필적, 인형, 탄흔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범위에서 취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구흔에 또 기타흔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입체 조건적이라는 게 있는데, 입체 조건적은 입체적인 거예요. 흔적이. 입체적인 거. 어떤 경우입니까? 모래, 진흙, 연토 등이나 눈, 위 등의 요철이 그대로 나타나는 입체 상태의 조건적을 우리는 입체 조건적이라고 합니다. 입체 조건적. 평면 상태가 아니죠. 입체적인 조건적. 그렇지 않습니까? 눈 위를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은 신발 자국이 남는데, 발자국이 남는데 그게 입체적으로 남잖아요. 평면 상태로 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입체 조건적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에는 이제 석고법이라든가 사진 촬영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은 평면 조건적이에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입체 조건적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평면 조건적, 즉 종이라든가 헝겊이라든가 나무판, 비닐판, 마룻바닥 등의 평면 상태로 인상된 조건적을 평면 조건적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제 평면 조건적의 경우는 사진 촬영법이라든가 제라틴 전사법, 정전기법, 진공압 흔적, 잠재 족적 채취법, 이와 같은 채취 방법을 통해서 평면 조건적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겁니다. 또 잠재 족적이라고 있는데요. 잠재 족적은 인체의 분비물에 의해서 인상된 맨발이라든가 양말의 채취, 또 그런 경우는 잠재 지문 채취 방법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족흔이라는 게 있는데, 족흔이라는 것은 족적을 이용하면 범인의 수, 또 범행 경로, 또 범행 위장 여부, 또 기타 범행 상황, 도주 경로 등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족흔을 통해서. 새벽녘에 범인이 주택에 침입해가지고 물건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때 당시에 마침 눈이 쌓였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내왕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럴 때 범인이 눈 위를 걷고 도주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눈 위에
남겨져 있는 눈 위의 발자국을 통해서 범인이 몇 사람이 왔다 갔는가, 범인의 신발 자국을 통해서 뭐 이 성인인가, 뭐 청소년인가, 또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범인의 체격도 알아볼 수가 있고 직업 등의 추정 또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타이어 흔적입니다. 차량은 뭐 차종이라든가 형식, 연식에 따라서 접지폭 또 모양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차량도 뭐 트럭 차였는지 승용차였는지 승용차에서도 중형차였는지 소형차였는지 타이어 흔적을 보고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의자의 차량과 대조함으로써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도구흔입니다. 드라이버, 바로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침입 또는 물색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창문틀이라든가 금고, 출입문, 가구 등에 인상된 흔적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그 고유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 상태의 관찰이나 피의자의 도구와 비교를 또는 대조함으로써 수사 자료 및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도구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족흔적의 이용에 있어서 만물부동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만물부동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이 같지 않다 이런 얘기죠. 같지 않다. 자, 족흔적은 재판상 증거주의에 따라 물증 확보의 필요성에 의하여 채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이용하는 차량에 따라 족적, 타이어흔, 도구흔 등에서 각각 다른 상이한 특징이 발견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흔적의 특징은 만물부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물건의 흔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또 타이어의 뭐 이렇게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흔적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물부동이다, 족흔적은 만물부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족흔적의 검색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의 차관점입니다. 자, 범행 현장 출입구라든가 물색 장소, 도주구의 바깥, 또 집 주위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색을 실시하고요. 자동차 사용범에 대해서는 타이어흔이라든가 또는 마찰흔 등의 발견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금고라든가 창틀, 출입문, 가구 등에서는 공구흔이라든가 장갑흔의 검색을 해야 되고요. 또 사광선 등을 이용하여 발견에 노력해야 하고요. 사건의 양상에 따라서 범인의 심리라든가 또는 행동을 추측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수사인 것이죠. 예. 심리 행동 등을 그와 같은 자료 등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사광선을 이용한다는 건데 이는 족흔적을 형성하는 토사라든가 먼지 등의 미세한 융기 부분에 사방향으로부터 광선을 조사하여 생기는 그림자에 의해 족흔적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자연광선을 이용하거나 또는 각종 투각이라든가 광도가 강한 회준정 등 인공광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사광선을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정전기 발생장치의 이용입니다. 예, 방바닥이라든가 마룻바닥, 방석, 의자 커버, 또 이불 위라든가 융단 등에 인상된 잠재 족적을 정전기 발생장치에 의해 검색을 합니다. 이때 족흔적 보존 및 입증 가치로는 지문의 경우와 동일하고요. 보존 조치에 있어서는 흔적의 위치 표시와 동시에 밟아도 훼손되지 않도록 단단히 법궤를 덮고 표찰, 여기는 이제 주의 표시를 해서 요주의라든가 그런 내용의 표찰을 놓는 등 보존 조치를 잘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조큰적 및 감정 자료의 채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촬영법입니다. 네, 입체은, 평면은 등 모든 흔적에 있어서 우선 사진 촬영 후에 다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범행 현장은 반드시 최초에 제일 처음에 수행해야 할 과정이 사진부터 촬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증거 수집이라든가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사진 촬영 후 다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음 정밀 촬영에 있어서는 미세한 부분까지 사진에 나타나도록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자를 놓고, 여기는 자예요. 자를 놓고 아주 가까이에서 정밀히 촬영을 해야 되고요. 정밀 촬영 경우에는 자외선 또는 적외선 촬영도 가능합니다. 네. 자, 조큰적 채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석고 채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석고 채취법은 족저구 주위에 틀을 만들어 석고액을 부어 응고시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에는 모래라든가 진흙, 눈 위에 입체 상태로 인상된 조큰적 채취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석고 채취법이에요. 자, 두 번째, 제라친 전사법이라는 거 있는데, 이는 나무판이나 유리, 비닐장판, 마룻바닥,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상의 평면 조큰적을 채취할 때 쓰이고요. 우선 사진 촬영한 다음에 전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사진은 즉 제라친지를 이용한 지문 채취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석고 채취법, 제라친 전사법. 다음은 실리콘 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리콘에 촉매, 경화제를 혼합하여 이것을 흔적면에 가볍게 발라주어서 채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실리콘 노법법은 도구훈을 채취할 때 사용합니다. 도구훈. 네. 조큰적의 채취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정전기 채취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전기 채취법은 담요라든가 방석, 의자 커버 등 섬유류 위에 먼지류로 인해서 인상된 조큰적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큰적이 어떤 물체에 남아 있느냐, 유리되어 있느냐, 어느 물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채취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구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전기 채취법의 경우는 정전기 조큰적 채취기를 이용합니다. 자, 정전기 조큰적 채취기는 두루마리 채취판을 잠재 족적에 인상된 물체 위에 엎어서 펴놓은 후에 전기를 이용하여 채취판에 정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정전기의 흡인력에 의해서 흔적이 채취판에 부착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부착된 흔적은 사진 촬영한 후에 제라친 전사법으로 이제 다시 채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 채취법, 정전기 조큰적 채취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또 진공 아픈 채취법이라는 게 있는데, 종이류 위에 조큰적 또는 사건 관련 아필 흔을 진공 상태에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해서 채취하는 것을 진공 아픈 채취법. 또 희미한 혈흔 조큰 검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희미한 혈흔 족적, 또 지문 등을 각종 시약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발생시켜서 채취하는 방법을 우리가 희미한 혈흔 조큰 검출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벤지딘 시약이라든가 무색 마라카이트 그린 같은 시약을 사용을 하지요. 희미한 혈흔 조큰 검출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희미한 흙먼지의 검출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토사나 진흙 등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 종이나 헝겊, 나무판, 또 장판 위에 희미하게 유리된
족흔적을 시약에 의해 발색시켜서 채취하는 방법을 우리는 희미한 흙먼지흔 검출법이라고 합니다. 자, 감정 자료를 채취할 때 대조 자료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될 텐데 현장에서 채취한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채취한 자료가 입체흔이면 대조 자료도 입체흔을 작성하고요. 현장 자료가 평면흔이면 대조 자료로도 평면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대조 자료 작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희소한 4가지 이상 여러 상태에서 대조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첫째는 서 있는 상태, 둘째는 걸어가고 있는 상태, 셋째는 발바닥 안쪽에 힘을 주었을 때, 넷째 발바닥 바깥쪽에 힘을 주었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대조 자료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감정 자료를 제출할 때 감정물을 이제 포장을 해야 될 텐데요. 포장할 때는 감정물 우송에 있어서 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야 되겠고요. 감정 자료가 석고인 경우에는 두터운 스펀지나 스티로폴 또는 솜 등으로 양면을 싸서 포장하여 우송 또는 도중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감싸 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송을 해야 그 석고가 뭐 이게 쪼개지거나 파손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정물 포장에 있어서 의류라든가 종이류 등의 유리된 족흔적 자료의 경우, 특히 이제 흙먼지 흔 같은 경우는 흔적 문양이 멸실되지 않도록, 흔적 문양이 이렇게 뭐 지워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멸실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서 송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은 문서 감정 및 성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문서 감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 표시를 우리는 문서라고 합니다. 문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떠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밑에다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 계약서, 뭐 매매 계약서든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 여기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영속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 위에 기재한 의사 표시를 우리는 문서라고 한다. 예. 자, 문서 감정입니다. 요행에는 필은 감정이 있고요. 필은 감정, 또 인형 감정, 도장을 말하는 거죠. 또 필은 재생 감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인자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자 감정에는 타자 문자라든가 인쇄 문자, 체크라이터 문자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서 감정에서 감정 내용을 보면은 이게 위조한 거냐 변조한 거냐를 감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탄한 문자 감정이 있고요. 또 불명 문자 감정, 알아볼 수 없는데 문자를 감정한다. 필기구 색소 감정. 예, 필기구가 뭐 파란색을 사용한 건지 붉은색을 사용한 건지 검정색을 사용한 건지 색소를 감정하는 거예요. 자, 또 문자의 기재 시기를 확정하는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이 문자를 기재한 거냐, 5년 전이냐 10년 전이냐, 기재 시기를 확정하는 감정,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감정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형의 날인 전 또 후 기재 감정.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기재한 건지 그 이전에 기재하고서 도장을 찍은 건지 전후 기재 감정, 또 지문 후 날인 전후 기재 감정, 또 타자 문자 위에 날인된 인형 및 지문 후 전후 관계 감정 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를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도 이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문서 감정의 목적은 왜 하는 거죠?
자, 문서 감정의 목적은 수사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이 있고요. 절차를 위한 감정이 있고 사실 입증을 위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입증을 위한 감정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문서 감정의 방법에는 필연 감정. 자, 필적은 개인에 따라서 항상성과 희소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를 전제로 필적 감정이 행해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 필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적이 항상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5년 전에 필적하고 10년 뭐 현재의 필적하고 5년 후의 필적이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 비슷하지, 뭐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필적이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죠. 필연 감정. 네. 자, 대조 자료의 수집입니다. 기본 자료에 있어서 용의자가 평소 썼던 필적을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필적에서 CPL이라는 것을 받는 건데, 필적을 새로 받는 거예요. CPL이라는 것은. 이때 용의자에게 수사관이 감정 자료와 동일한 필기구, 용기, 서체를 이용하여 감정물과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문장을 쓰도록 하여 수집된 필적을 우리는 CPL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위조를 했는데 그 위조된 계약서를 용의자나 피의자가 자신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계약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조사관이 용의자나 피의자에게 그대로 적도록 하는 거죠. 적도록 해놓은, 그래서 새로 작성한 그 계약서, 그 문장을 우리는 CPL이라고 하는 겁니다. CPL. 다음은 CP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받아 적을 내용을 수사관이 직접 낭독해주고 용의자가 꼭 그 내용을 입으로 따라하면서 적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조한 글씨를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한다면 위조한 것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틀리게 작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기 범죄 사실을, 위조한 범죄 사실을 은폐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내가 지금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어 해서 적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적을 때 그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입으로 낭독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기재하도록 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CP를 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평소 갖고 있는 필적으로 기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인간의 뇌는 각기 다른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되면 뇌에 혼란이 와서 자연히 평소 습성이 나타난다. 이런 원리가 바로 이제 CP를 수집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게 하면서 CP를 기재하도록 하게 되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틀리게 기재를 해야 되겠지, 내 필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틀리게 글씨를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의도적인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성, 그런 어떤 인간의 뇌의 그런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 그 과정에서 작성하는 게 CPL이에요. CP를 그러니까 CP를 작성할 때는 그와 같이 낭독을 하게 해서 반복적으로 낭독을 하게 해서 기재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자, CP를 수집하는 경우에 기재 조건을 변경해서 또 서서, 앉아서, 엎드려서, 누워서 기재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켜 가면서 기재를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5통에서 5통에서 10통 범위 내에서 받고 반드시 CPL 말미 부분에 작성 일자와 자신의 서명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인형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형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형상을 우리는 인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형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은 그 앞날된 현상, 예, 보통 문서라든가 유가증권 등과 결합하여 그 신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인형 감정에서 감정 대상으로는 2개 이상의 인형이 같은지 이동 식별하는 거예요. 도장이 내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이 어떠한 위조 문서에 앞날 찍혀 있는데 그게 제가 평소에 사용했던 도장으로 찍은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감정이 되는데 이때 2개 이상의 인형 이동 식별하는 거고 2매의 용지에 간인된 인형 또 인형 문자의 판독이라든가 인형 위조 인형의 식별 등을 감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인형 감정이라는 것은. 네. 자, 인형 감정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할 때는 원본을 수집하는 것을 절대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자, 문서가 위조됐는지 변조됐는지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사본을 입수를 하면 안 돼요. 위조했다면 그 위조되고 의심이 되는 그 문서 원본을 수집을 해야 되겠죠. 예. 자, 대조 인형은 가능한 한 실인과 함께 송부하고 불가능할 경우 증거물과 동일한 용지에 지면 조건을 달리하여 최소한 20개의 날인을 하여 그 용지를 함께 송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장을 한 20개 정도 찍어서 함께 감정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실제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는 거죠. 실인을 날인하여 의뢰할 경우에는 인장을 현 상태로 날인한 후 다시 손질하여 재날인을 한다. 자, 인감류인 경우에는 관청에 등록된 인형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인장을 처음 조각하여 날인했을 경우와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 빈도에 의해 변화 상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다음은 성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감정, 피싱이죠, 피싱. 성문 감정. 뭐 우리가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거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성문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음파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리라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사에 활용토록 하는 감정을 우리가 성문 감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음성에 의한 개인 식별이라든가 화자의 성별, 연령이라든가 언어 영향권 등에 관한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음성을 통해서 뭐 그 대상자가 용의자가 즉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는지 호남 말씨를 사용하는지 뭐 경기 말씨를 사용하는지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음성에 의해서 식별이 가능하고요. 화자의 성별, 연령 또 뭐 영향권 등에 관한 추정이 가능하고 녹음 테이프의 인위적 편집 여부라든가 주변음 그리고 기계음 분석, 녹취서 내용 확인, 뭐 잡음 제거라든가 음질 개선 등을 추정하는데 등을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성문 감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성문 감정에서 녹음의 유형으로는 픽업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픽업 코일 녹음, 전화기에 내장된 코일 내부에 녹음기를 부착시키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가장 감도가 민감한 부분에 부착을 하고 있죠. 커플러 녹음이라는 게 있는데 전화기 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녹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녹음하는데 가장 쉽고 정확한 음성 채취가 가능하다는 게 커플러 녹음 방법이에요. 네. 다음은 성문 감정에서 감정 의뢰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녹음 테이프의 복원입니다. 녹음 테이프를 감정 의뢰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은 의뢰기관이 보관하고요. 의뢰기관이 보관하고. 자, 의뢰기관은 이제 수사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사하는 것은 의뢰기관이 보관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성문 감정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는 뭘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감정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녹음 테이프 복사 시 원자료 복사 방지 탭을 먼저 제거한 후 복사하고요. 가능하면 고속 복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고속 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녹음 테이프 복원입니다. 의뢰기관에서 원본을 임의로 반복 재생하면은 음질이 나빠질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복사본을 사용해서 재생을 해야 된다. 자, 감정 의뢰할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원본을 사용한다. 복사본을 사용할 때는 재생한다는 얘기죠. 재생을 할 경우는, 다시 말하면 재생을 할 경우는 복사본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녹음 테이프는 가능하면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케이스에 넣어서 잘 포장한 후 감정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은 거짓말 탐지기 및 슈퍼 임포즈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 수사라는 건요, 여러분들, 피의자나 피내사자 또 중요 참고인 기타 수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 대상에는 뭐 용의자도 될 수가 있고요, 피의자도 될 수가 있겠네요.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즉 기계를 이용하여 정신적인 동요로 인한 생리적 변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장의 움직임과 또 혈압, 또 맥박의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의 변화와 호흡운동 변화 상태 등을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 발견을 행하는 수사를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라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기기를 그 사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의 몸에 부착을 시켜서 그 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로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판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수사 방법을 거짓말 탐지기 수사라고 그래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심장이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막 뛰고 땀이 흐르고 이런 생리적인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것을 기계의 측정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에서 나타나는 반응, 현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식별하는 거죠. 예, 거짓말 탐지기 수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거짓말 탐지기 효과입니다. 범죄 용의자가 수명인 경우,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범인을 가려낼 수가 있다 이죠. 범인 용의자가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다. 그래서 A, B, C, D를 네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수사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네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이 조사를 통해서 네 사람 중에 누가 진범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범죄에 사용한 증거물을 찾아내거나 피해자의 사체라든가 은닉 장소 등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 기기를 통한 효과입니다. 효과.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가려낼 수도 있고요. 피해자 사체 은닉 장소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사용 범위는요. 자, 강폭력 일반 사건에서 수명 용의자 중에서 범인을 구별하는 경우, 또 진술의 진위, 이 사람이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실로 얘기하는 건지 거짓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
또 사건의 단서 및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상반되는 진술을 비교 확인하는 그런 경우 등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진술의 입증이라든가 자백의 기회부여 및 수사의 방향 전환을 하는데도 거짓말 탐지기 기기를 사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거짓말 탐지기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탐지 시기는 자, 검사 의뢰는 가능한 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해야 돼요. 거짓말 탐지기 수사가 끝날 무렵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의미가 없고요.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 중에서 누가 범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검사 장소로는 외부의 소음이라든가 기타 자극이나 영향이 없는 장소가 좋고요. 방음이나 환기장치라든가 녹음장치, 입체 VTR 시스템 시설이라든가 별도 검사관실이라든가 면접실, 관찰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놓고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는 데는 방이 조용해야 되고 방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조용하니 그런 구조를 갖춘 그런 장소에서 거짓말 탐지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공개되거나 오픈된 장소에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슈퍼임포즈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물건 위에 물건을 겹쳐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진상의 용어로서 이중으로 겹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게 슈퍼임포즈법입니다. 자, 그래서 슈퍼임포즈법에는 시체의 신원 확인 방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백고라 사체라든가 부패된 사체, 특정적인 즉 추정되는 사람의 생전의 사진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음성 원판을 작성, 2개 원판을 시찰대에 올려놓고 특징점을 비교 분석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정부 형태, 즉 코, 눈, 치아의 입술과의 관계라든가 아래턱의 가장자리, 모양 등을 보아서 두개고로 양성사진과 생전의 사진 일치하면 본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슈퍼임포즈법입니다. 슈퍼임포즈법. 자, 그래서 슈퍼임포즈법은 물건 위에 물건을 겹쳐간다. 그래서 사진상의 용어로서 이중으로 겹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게 슈퍼임포즈법이고요. 예. 그래서 신원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슈퍼임포즈법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죽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돼서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시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거냐? 그런 경우는 슈퍼임포즈법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미 그 죽은 시체가 백고라가 돼버린 그런 상태의 경우는 반드시 슈퍼임포즈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슈퍼임포즈법 감정 방법 활용 예로는 예를 들어서 열차 사고라든가요. 예, 여기 사례가 나와 있네요. 항공기 추락 사고라든가 또 대형 화재 사고라든가 부패로 백고라든 사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슈퍼임포즈법을 사용해서 그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을 밝혀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객관식 문제화해서 세 문제 정도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째입니다. 다음은 입체 조큰적을 채취하는 방법을 열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어떤가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자, 가, 실리콘 러버법, 나, 정전기법, 다, 합성수지법, 라, 석고법. 자, 여러분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한번 보죠. 자, 라번 석고법이네요. 자, 해설을 보면은 1개의 족적을 채취하는 데는 1kg 정도의 석고에 6, 7알 정도의 물을 섞어 사용하는 석고법을 말하며 모래나 진흙, 눈 위에 입체 상태로 인상된 조큰적 채취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체 족훈적 채취법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석고법이에요. 따라서 문제 1번 입체 족훈적을 채취하는 방법을 열거하여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석고법입니다. 네, 그래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 2. 공군, 절 쏘는 등의 도구운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가장 알맞는 채취 방법. 예, 여기에 가 석고법, 라 실리콘 러버법, 다 제라틴 전사법, 라 정전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네, 라번이네요. 자, 실리콘 러버법은 실리콘에 경화제를 혼합하여 이것을 흔적면에 가볍게 발라주어서 체형하는 방법으로 공구훈 등의 도구운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 2번 공군, 절 쏘는 등의 도구운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가장 알맞는 채취 방법. 자, 실리콘 러버법입니다. 그래서 문 2번의 답은 라가 되겠네요. 실리콘 러버법. 자, 문 3입니다. 문 3. 자, 문 3은 다음 중 슈퍼임포즈법 감정기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골라라는 건데요. 자, 가, 화재사나 부패사의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 나, 열차 사고나 항공기 추락사고 시에도 사용된다. 다, 사체 두개골을 기기로 촬영하여 양성 원판을 만들고 대조 자료 사진을 음성 원판으로 하여 비교 검토하는 방법이다. 라, 지문이나 혈액과는 달리 신원 확인하는 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 3의 답은 몇 번일까요? 자, 한번 보죠. 자, 문 4, 라. 지문이나 혈액과는 달리 신원 확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해설을 보면은 슈퍼임포즈 기법은 신원 확인이 본 기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슈퍼임포즈법은 신원 확인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라번 볼까요? 지문이나 혈액과는 달리 신원 확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라번이 틀렸어요. 따라서 문 3호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족훈적의 분류입니다. 현장 족훈적이란 여러분들 범인이 범죄 현장에 남겨놓고 간 보행 흔적 또 족훈을 말하는 거다. 자, 기타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흔, 차량흔, 이 다른 물건에 의해 인상된 모든 흔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현장 족훈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상물체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족훈이라는 것은 각종 신발은, 맨발은, 구두는, 오토바이 양말은 등의 보행에 따른 흔적을 우리가 족훈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타이어 흔적이라는 것은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등 범행 차량의 타이어 흔적을 우리가 타이어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인상 물체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봤고요. 또 도구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드라이버나 벤치, 바루, 칼이라든가 기타 도구에 의해서 인상된 흔적을 우리가 도구운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기타흔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흔은 치아, 장갑흔, 찰과흔 등이 있으며 지문, 필적, 인형, 탄흔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지문, 필적, 인형, 탄흔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말씀드렸죠. 네. 다음은 족훈적 채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 중에 사진촬영법, 사진촬영법은 입체흔, 평면흔 등 모든 흔적. 자, 우선 사진 촬영 후 다른 방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밀 사진, 정밀 촬영입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특히 이제 특징 같은 거까지 사진에 나타나도록 촬영을 합니다. 반드시 자를 놓고 아주 가까이에서 정밀히 촬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석고 채취법입니다. 족훈적 주위에 틀을 만들어 석고액을 부어서 응고시켜 채취하는 방법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모래, 진흙, 흙,
뭐 눈 위에 입체 상태로 인상된 족훈적 채취에 사용되는 것이 이 석고 채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석고 채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은 지금 족훈적 채취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제라진 전사법이라는 것은 나무판이나 유리, 비닐, 장판, 마룻바닥,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평면 족훈적을 채취할 때 쓰이고 우선 사진 촬영 다음에 전사함이 원칙이다. 예, 사진 촬영을 제일 먼저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지를 이용한 지문 채취법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실리콘 로봇법이라는 게 있는데 실리콘 촉매를 혼합하여 이것을 흔적면에 가볍게 발라주어서 채용하는 방법인데 특히 도구훈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방법을 우리가 실리콘 로봇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문과 족훈적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